그래서 먼저 이제 엣지 AI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는 AI들,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접하는 AI는 챗GPT나, 클로드나, 퍼플렉시티나 아니면은, 영상을 생성하는 그런 AI들. 이런 AI들은 대부분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치면 실제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게 아니죠. 서버에 가서 오픈 AI나 그쪽에 있는 굉장히 고성능의 서버에서 인공지능을 처리를 한 다음에 결과를 반환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보게 되는 형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AI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AI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은 클라우드 AI를 많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클라우드 AI라는 거는 결국에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버죠. 오픈 AI 사에 있는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의 데이터 그쪽으로 전송이 된 다음에 실제로 모델에 추론을 하거나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AI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거는 대규모 GPU 자원을 사용하는 거죠. 대규모 GPU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좋은 모델을 돌리고 굉장히 고정밀의 추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OK 구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저쪽에 서버 쪽으로 가서 여러분들 음성이 간 거죠. 가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결과를 돌려줘요. 챗GPT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식의 동작 원리를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AI라고 한다. 클라우드 AI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명령을 수행하고 나의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클라우드나 다른 쪽 리모트 서버 쪽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연산을 수행하고 난 이후에 다시 결과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AI를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이제 개념이 엣지 AI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엣지 디바이스라는 얘기를 좀 들어봤나요? 엣지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엣지가 뭐예요? 엣지? 가장자리가 우리가 보통 엣지라고 얘기를 하죠. 엣지라는 거는 결국에 중앙이 아니라 말단에 있는 애들을 보통 이제 엣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AI가 대세다 보니까 엣지 AI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엣지 AI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애들이 엣지예요, 엣지. 말단에 있는 애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데이터 처리도 이 말단에서 수행하는 그런 AI를 우리가 이제 엣지 AI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한 기기 자체에서 AI의 모델을 추론을 수행한다.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추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없이도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클라우드 AI 같은 경우는 갔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지연이 좀 있겠죠. 그래서 엣지 AI 같은 경우는 지연 속도가 좀 낮고 그 다음에 나의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얼굴 인식을 한다. 보안과 관련돼서 이 핸드폰으로 그 얼굴로 잠금 해제를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보통 기기 자체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지문 인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엣지 스마트폰에서 직접적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운동을 기록한다거나 그걸 분석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엣지 단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런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은 아마 데이터가 가긴 갈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목적도 있고 실제로 더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아마 클라우드 AI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엣지 AI라는 용어가 훨씬 더 일반적인 용어였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언디바이스 AI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언디바이스 AI라는 용어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언디바이스 AI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이제 삼성에서 이제 언디바이스 AI를 밀고 있기 때문에 언디바이스 AI라고 찾으면 사실 해외 자료보다는 국내 자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해외 쪽에서는 여전히 엣지 AI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언디바이스 AI라고 부르기도 한다. 근데 사실은 명확히 얘기하면 엣지 AI랑 언디바이스 AI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언디바이스 AI는 진짜로 언디바이스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생성된 그 자체 기기 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언디바이스 AI라고 얘기하고요. 엣지 AI는 엣지단, 말단 쪽에서 처리하는 AI를 엣지 AI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 집에 어떠한 라우터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라우터가 있어요. 우리 집으로 오는 라우터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로 공유기가 있어요. 우리 집에 공유기가 있는데, 공유기 연결된 어떤 스마트폰이든 태블릿이든 뭐 이런 장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TV, 냉장고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자체에서 처리되는 애들을 언디바이스 AI라고 부른다면, 여기에서 처리되는 것은 엣지 AI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말단 쪽에서 이루어지는 AI는 엣지 AI라고 부를 수가 있다. 클라우드, 그러니까 나의 집을 떠나서 저쪽 멀리 쪽으로 가지 않으면 보통 그걸 이제 엣지 AI라고 전체적으로 부르고요. 그거에 조금 더 특화돼서 여기까지도 가지 않고 내가 발생한, 그러니까 기기에서 데이터를 생성한 그 자체에서 AI를 처리하는 거를 언디바이스 AI라고 이제 보통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성이나 스마트폰에서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죠. 언디바이스 AI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자체, 스마트폰 자체에서 뭔가 AI를 처리하기 때문에 언디바이스 AI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클라우드 AI랑 엣지 AI 두 개의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클라우드 AI 같은 경우에는 지연 시간이 큽니다. 네트워크가 어쨌든 데이터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사이즈에 따라서 혹은 네트워크의 밴드위스에 따라서 지연 시간이 커요. 그렇지만 이제 엣지 AI는 그게 없겠죠. 데이터가 내 그 장비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근거리에 그냥 통신만 하게 되니까 굉장히 빠른 지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AI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돼야 돼요, 무조건. 어쨌든 그 네트워크가 동작해야지만 클라우드 쪽으로 갔다가 오니까요. 근데 엣지 AI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이제 뭐 갤럭시 S 뭐 25 뭐 이런 거 광고할 때 해외에서도 데이터가 되지 않아도 뭐 번역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결국 이제 데이터가 필요가 없다, 연결이 되지 않아도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라이버시가 당연히 엣지 AI가 더 좋겠죠. 디바이스 내에서 처리하니까 나의 데이터가 내가 전화 통화했던 기록이 서버로 가지 않고 내 데이터에서 처리되니까, 디바이스 내에서 처리가 되니까 그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더 좋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AI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클라우드 AI의 장점은 뭐예요? 성능이 좋다. 저쪽의 서버의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헤비한 모델, 성능이 좋은 모델을 돌려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엣지 AI의 가장 큰 어려움은 디바이스의 그 계산량 혹은 연산량이 제한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대규모로 큰 모델을 돌려야 되고 정확도가 중요한 모델을 돌릴 때는 클라우드 AI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게 아니라 빠르게 동작하고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엣지 AI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엣지 AI의 필요성을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해요. 레이턴시가 적다, 빠르게 동작한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의 인내심하고도 상관이 있지만 실제로 지연 시간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자율주행을 한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율주행을 하는데 지연 시간이 크다. 내가 지금 바로 왼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서버에서 갔다 오는 시간 때문에 틀었어야 됐는데 이미 부딪혔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라이버시가 이제 중요한 경우에 내 사진을 요새 이제 막 유행하죠. 뭐 지브리 스타일로 뭐 GPT에 막 올리는데 내 사진이 가는 거야, 저기에. 그 오픈 AI가 여러분들 얼굴 다 그냥 수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경우에는 엣지 AI 경우에는 조금 더 강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효율성, 전력 사용량이 근본적으로 클라우드 AI보다는 적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사용하는 전력 대비로 봤을 때 그 데이터 서버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뭐 그 서버들, 뭐 GPU 하나만 해도 몇백 와트
뭐 이 정도를 먹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스마트폰은 훨씬 더 계산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적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성 응답성인데, 예,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동작하는 클라우드 AI인 경우에 뭐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어떤 장애가 발생하면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엣지 AI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아까 예를 들었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 자율주행을 하는데 갑자기 뭐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했다. 뭐 이러면 이제 자율주행이 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엣지 AI로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있고 그 서로의 영역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응용 사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카메라로 뭐 하고 있는 그 앱들 중에 뭐 사진과 관련된 뭐 앱, 사진을 보정한다거나, 뭐 얼굴을 인식한다거나, 문서를 인식한다거나, 뭐 그 PDF의 그 글씨를 OCR이라고 하죠, 보통. 글씨를 인식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게 엣지에서 동작하는지 서버에서 동작하는지를 알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게 만약에 알고 싶으면 데이터를 끄고 한번 돌려봤는데 동작하면 엣지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서버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 기준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뭐 이거 그 사진 앱에서 이렇게 물체 누르고 지우기, 생성하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는 서버 쪽에서 돌아가요. 예. 지금 여전히 그거는 엣지 단에서 돌아가기 좀 어려워서. 그렇지만 얼굴 인식한다거나 OCR 뭐 여러분들 사진 찍고 그거에서 스캔하고 이런 것들은 엣지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CCTV들, CCTV에 지능형 뭐 CCTV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CCTV에서 실제로 CCTV가 이제 영상만 찍고 서버 쪽으로 전송해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능형 CCTV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에서 빨리 처리를 해서 결과만 그 서버 쪽으로 전송하는 CCTV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누가 이제 침입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누가 쓰러졌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스마트 CCTV가 이제 검출을 해서 그런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영상을 뭐 서버로 전송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그런 그 응용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막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전화 용약 기능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번역하는 거, 실시간 번역 이런 것들도 엣지단에서 이제 처리하려고 지금 막 태동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로 그 엣지단에서 이제 처리를 한다. 네. 그러면 엣지 AI라고 했을 때, 그럼 엣지 AI 하면 되지 않냐? 뭐 엣지에서 다 처리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이제 어려운 몇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는 결국에는 그 서버에 있는 그런 컴퓨팅 자원에 비해서 엣지단에 있는 자원이 훨씬 더 리소스가 작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리소스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메모리가 부족하죠. GPU 메모리는 뭐 48기가, 뭐 24기가, 뭐 이런 기가 단위의 수준이라면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뭐 많아봐야 16기가 램, 뭐 32기가 램, 뭐 이 정도죠. 그것도 사실 그 AI를 위해서 다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많아봐야 뭐 한 4기가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수십에서 수백 메가바이트 정도의 램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산 성능이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산 성능이 부족한 것도 있고 사실 이제 서버 쪽에서는 GPU를 사용하는데 GPU 같은 경우에는 병렬로 데이터를 처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CPU 같은 경우에는 병렬로 처리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딥러닝은 사실 이제 병렬 처리를 해야지 효율적인 그런 그 모델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연산 성능이 부족해서 당연히 큰 모델들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도 제한이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동성이 있으려면 배터리를 들고 다녀야 되고 이게 너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여러분들 노트북도 마찬가지죠. 노트북도 뭐 그냥 인터넷만 하면 배터리가 적게 들지만 여기에서 뭐 GPU 모델 그 AI 모델을 막 돌린다. 그럼 뭐 배터리가 높겠죠. 이런 식으로 전력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엣지 AI로 돌리기가 좀 어렵다.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로는 그 AI 모델의 크기가 이제 좀 크다는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딥러닝 모델들이 그냥 엣지단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능이 좋은 것들을 위주로 개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델이 큽니다. 모델이 크다라는 거는 가중치의 개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을 저장하기 위한 사이즈도 많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램 사이즈도 크고, 예, 그리고 성능이 높은 GPU를 기반으로 하는 연산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보면 우리가 배웠던 거, VGG랑 레지넷 뭐 이런 거 배웠죠. 예, 이런 것들의 파라미터 수를 보면 뭐 메가고 뭐 이거고 연산량을 보면 뭐 기가플롭스 뭐 이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모델의 크기가 상당히 이제 이 정도는 그래도 이제 스마트폰에는 들어갈 정도는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빠르게 동작하기에는 조금 모델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따 뒤에서 이제 설명하겠지만 모바일넷이라고 하는 애가 이런 모델하고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 경량화, 그러니까 모델의 사이즈를 줄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모델의 사이즈가 상당히 많이 줄어있고 연상량도 줄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모델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엣지 디바이스에 넣기 위한 어떠한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LLM이 등장하고부터 이제는 모델 크기를 경쟁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어요. 뭐 예전에 뭐 밀리언 파라미터 뭐 이렇게 얘기하다 이제는 빌리언 단위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엣지 디바이스로 넣기에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개발되고 있는 L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엣지 디바이스에 넣기에는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넣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접근 방법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드웨어를 좋게 만든다, 소프트웨어로 어떻게든 우겨넣는다. 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LLM 모델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칩을 잘 설계하면 된다. 반도체를 잘 설계하면 된다. 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돈으로 때려 박는다. 그 메모리를 뭐 64기가를 넣고 128기가를 넣는다. 그 다음에 뭐 전력 효율이 좋도록 뭔가 칩을 다시 설계하고, 그 다음 CPU가 아니라 요새는 이제 NPU라고 해요.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스마트폰에도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칩들이 들어가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를 좀 좋게 만들어서 그런 모델을 돌릴 수 있게 만들면 된다라는 게 이제 하드웨어 중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점으로는 그 모델에 최적화돼서 칩을 설계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뭐예요? 그런 모델들 각각마다 우리가 최적화를 해서 칩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고 칩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범용성이 떨어지죠. 또 좋은 모델이 나왔다. 근데 그 칩에서는 이 모델이 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적으로 접근해보면 모델을 좀 작게 만들어야 된다. 어쨌든 하드웨어는 우리가 딱 정해져 있으니 그 하드웨어에 들어갈 수 있게 모델을 어떻게든 이제 줄여서 넣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모델 경량화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최적화라는 거는 그 OS 단에서 최적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의 이동이나 뭐 연산이나 이런 것들을 최적화해서 어떻게든 빠르게 동작하도록 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자동 압축이나 튜닝하는 도구들을 뭐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장점은 뭐예요? 기존 하드웨어를 변경시키지 않고 우리가 어떤 모델이든지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의 칩을 재설계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정확도가 이제 손실될 위험이 있다. 우리가 어쨌든 기존에 돌고 있던 모델을 좀 수정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델의 성능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적은 비용이라고 했지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설계하는 비용이 적겠지만, 결국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죠. 설계를 다시 하거나, 튜닝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나 아니면 이제 GPU 서버를 돌려야 되니까, GPU 전기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단점으로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HIA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뭐 소프트웨어만 하는 건 아니고, 하드웨어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AI 반도체를 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이런 쪽에 접근을 좀 하고 계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할 건 소프트웨어적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엣지 AI를 달성할 것인가. 그래서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델 경량화, 모델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경량화라고 하면은 딥러닝 모델 어쨌든 엣지 AI에 엣지 디바이스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크기를 줄이거나 연산량을 줄이거나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이런 일련의 어떤 방법들을 다 통칭해서 우리가 모델 경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모델 구조를 최대한 어떻게든 처음부터 설계를 좀 잘해서 좀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라는 접근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가지치기, 그 다음 양자와 지식 증명, 뭐 4가지 정도의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냥 진짜 오버뷰, 이런 거구나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할 얘기는 모델 구조를 최적화하는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모델 구조를 최적화하는 거는 애초에 신경망 구조, 우리가 이제 보통 CNN이라고 생각할게요. CNN 구조를 잘 설계를 해서 메모리나 데이터 사용량이나 뭐 그 램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구조를 다시 설계를 좀 하자라는 컨셉이 이런 아키텍처를 모델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사실 경량화의 목표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든 작은 모델을 만들면서도 기존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내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자. 이게 경량화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의 모델로 큰 사이즈의 모델만큼 비슷한 동등한 성능을 내보자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구조를 최적화하는 주요한 기법, 접근 방식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룹 컨볼루션,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뭐 바틀렛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만 좀 얘기를 해볼 거고, 사실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배웠었냐면 그 딥러닝 배울 때 뭐 VGG나 레지넷이나 뭐 이런 거 배웠었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그 파라미터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들을 설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더 작은 사이즈, 더 작은 사이즈로 모델을 좀 잘 설계해보자 라는 거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좀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자체가 최적화된 모델을 찾고자 하는 뭐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나스라고 하는 기법이고요. 사실 이것도 근데 이제 좀 트렌드가 지났어요. 왜냐면은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나오고부터는 사실은 대동단결 트랜스포머로 갔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트랜스포머 자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보다는 만들어진 트랜스포머를 어떻게든 경량화해서 계산량을 줄일 것이냐 하는 쪽으로도 조금 더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우리는 이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만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이제 기억하겠죠? 우리 배웠으니까 컨볼루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요 그림인데, 컨볼루션이 어떻게 동작해요? 요런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요게 필터죠. 3x3 필터고 채널 방향으로 다 있죠. 우리 필터라는 건. 그래서 이런 블럭이 있고 요 블럭을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딱 끼워 맞추죠. 끼워 맞춰서 얘하고 얘를 내적해서 하나의 값이 나오는 게 컨볼루션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필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하면은 뭐가 나오면 제일 첫 번째 채널 하나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28개가 있으면 각각의 채널을 만드는 그 컨볼루션의 필터가 따로 있고, 그거를 합쳐서 128 채널을 만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컨볼루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컨볼루션의 우리 연산량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돼요. 이미지 사이즈, 그 다음에 인풋 채널의 수, 아웃풋 채널의 수, 그 다음에 컨볼루션 커널의 크기. 요거는 이제 배웠었죠. 플롭스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스탠다드 컨볼루션의 계산량, 연산량입니다. 근데 이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제는 이
필터의 모양이 이렇게 3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3차원이 아니고 그냥 2차원입니다. 예, 채널 방향으로는 없어요. 예, 채널은 딱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필터가 여기에 이제 매칭이 되는데 이 그 컨볼루션 필터가 채널을 이동하진 않아요.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채널에는 이 필터, 두 번째 채널에는 이 필터, 세 번째 채널에는 이 필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우리 영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RGB잖아요. 예, RGB. 이미지가 RGB 영상이 있다고 하면 기존의 컨볼루션은 어떻게 썼냐면 3x3 필터에 채널 방향으로 3이 있는 필터가 적용돼서 RGB를 한꺼번에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컨볼루션이 하나가 값이 하나가 계산이 됐다면 지금 뎁스워즈 컨볼루션은 어떻게 되냐면 R 채널을 위한 필터가 하나 따로 있고요. G 채널을 위한 필터가 하나 있고 B 채널을 위한 필터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터는 G하고 B 채널에 대해서 연산하지 않아요. 그냥 R 채널에 대해서는 얘로 연산하고요. G 채널에 대해서는 얘로 연산을 하고 B 채널에 대해서는 얘로 연산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채널에 맞는 필터가 따로 있다. 예, 그러면은 연산량이 어떻게 되냐? 우리 기존의 연산량이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뎁스워즈 컨볼루션은 지금 R 채널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채널 하나만 계산해 보면 3x3이라고 하면은 R 채널의 사이즈 HW 곱하기 그 다음에 3x3 컨볼루션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3x3 만큼 계산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각각 채널마다 있으니까 채널의 수만큼 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컨볼루션은 인풋 아웃풋 채널이 곱해졌다면 뎁스워즈 컨볼루션은 어떻다? 그냥 채널 수만큼 우리가 계산한다. 그래서 얘랑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몇 분의 몇이 줄어드냐면 채널의 수만큼 우리가 연산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28 채널 입력으로 들어가서 128 채널이 나와야 되는 컨볼루션을 기존에 수행을 했다면 기존의 연산 대비 몇 분의 몇? 128분의 1, 100분의 1 정도의 연산량을 줄일 수 있는 컨볼루션이 뎁스워즈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연산량이 줄어들면 똑같은 연산은 아니에요. 이 기존의 컨볼루션이 할 수 있는데 뎁스워즈 컨볼루션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우리가 계산량을 줄였기 때문에 어떤 걸 못하냐면 기존의 N은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했냐면 R, G, B를 다 보고 계산을 하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 자체는 뭘 보고 있냐면 R도 보고 G도 보고 B도 보고 계산을 한 값이에요. 얘는 RGB 값을 다 알고 있는 애인데 지금 이렇게 R 채널, G 채널, B 채널 따로따로 연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R 채널로 연산을 한 애는 G랑 B를 못 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색깔로 표현한 요 채널들은 다른 채널들의 정보는 알지 못하고 그 자기 자신의 채널로만 연산을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로 연산을 한 거는 다른 채널들을 다 고려해서 연산했지만 얘는 어떻다? 다른 채널들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채널들만 보고 연산을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보다는 얘의 성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